네, 전북민원연 특별 기획 프로로 친일 언론인에 대한 오늘 두 번째 편으로 최남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위해서 전북민원연 대표로 계시는 김문규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네. 예.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녹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 조금 늦어졌다. 그죠? 추석이 끼어서.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코로나도 상태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한 3주 만에 이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이제 그때 김 대표께서 이야기했던 조선의 3대 천재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광수 편을 우리가 꽤 길게 했었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내용. 아마 못 보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이광수에 대한 친일 행각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최남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최남선은 또 이광수가 28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최남선은 소위 우리가 이제 3.1운동에 김이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유명한 사실 사학자이자 문필가고 언론인. 예,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 대표께서 이제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 최남선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채시로 유명한 그런 분이죠. 네. 해에게서 소년에게, 네.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제 내용이 철석, 네. 쏴. 의성어. 예, 의성어를 처음으로 쓴. 저도 이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철석, 쏴. 이걸로 시작되는 그런 이제 신채시의 효시고, 그다음에 또 역사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죠. 민족사학자로. 네, 민족사학자로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친일에 이제 행위하고 또 이렇게 서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러다 보니 더 배신감이 큰 거예요. 그런 거죠. 민족사학자로 출발했다가 일본 문화와 조선 문화가 한 뿌리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네. 말을 바꿔버리니까 더 배신감이 크죠.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실 당군론 우리 고대사에 대한 아주 정말 최고의 전문가라고 당시에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소론이 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론인으로서도 이제 활약을 이제 했었습니다. 혼자 다 그러면 해버리시네. 그런가요? 아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김 대표께서 실제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일제 회유하기 전에 일본이 이제 굴복하기 전에 이 최남선의 좀 기본적인 그런 활동이랄까요?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다 하는 문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 한 문장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예. 국민교육원장 첫 문장 다 외우듯이 김이독립 선언문 뒤는 잘 몰라도 앞에 첫 문장은 다 외우죠. 그래서 어쨌든 당시 1919년에 김이독립 선언서를 초안을 기초했던 작성했던 우리 최남선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야 김희독립 선언서를 작성할 정도로 어떤 민족 의식과 그 다음에 계몽과 독립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나중에 참 안타깝게 또 이분도 변절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남선 선생은 이제 이 조선의 3대 천재에서 이광수 랑 이제 같은 또 동년배예요. 사실 네. 나이는 최남선이 이광수보다 2살 형이에요. 2살 형이고 또 홍명희 선생이 또 누구야 최남선보다 2살 형이니까 2살 터울이 네. 있는 것이죠. 제일 위가 홍명희, 그 다음에 최남선, 그 다음에 이광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실제로 동시대에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예, 같이 교류가 아주 같이 많았었죠. 교류가 있었고 같이 활동도 했고 당장 그 최남선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그 신문관이 17살에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남선 선생이 이제 천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천재성을 발휘하는 게 지금의 사춘기, 지금으로 따지면 사춘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절 17살에 네.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문화운동, 계몽운동을 펼치는 계몽운동. 것이죠. 그래서 소년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그 잡지에다가 그 유명한 신채시 해액에서 소년에게 아까 언급하셨던 그것도 발표를 하고. 근데 이제 이 해액에서 이 소년이라는 외국어도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분은 그거는 좀 불확실한 정보예요. 왜냐하면은 이분 이제 말이 옆으로 막 자꾸 빗나가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분이 얘기하죠. 원래 이제 좀 이광수는 자꾸 이광수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광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이 되게 불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의 아들이야. 그래갖고 나름 우리가 부유한 집안에서 집안에,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한학을 주로 공부를 했죠. 네네네. 한학을 주로 공부해갖고 이제 독학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도 독학으로 깨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황성신문에다가 기고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투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에 신문관 출판사 만들고 그 다음에 신채시, 네. 신채시라는 의미가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어떤 그런 이제 시 같은 경우들이 시조, 가사 이런 시조부터 이제 거였는데 나왔던 그 형식을 그 깬 형식을, 거죠. 그래서 신채시, 그렇죠. 근대적 자유시, 거기 막 찰싹 의성어도 의성어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런 이제 근대적 자유시로서 최초의 신채시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니까 청소년 시절도 하니까 이야. 마치 그리고 이제 이광수가 그 리얼리즘을 받아들인 그런 그 근대 소설의 어떤 효시였던 것처럼 이 시에서는 최남선이 이제 신체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또 일본도 어쨌든 또 일본 유학도 다녀와요. 네. 일본 황실에 그 조선 황실에 저 장학생으로 발탁이 돼갖고 네. 일본 유학도 갔다 오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만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몇 번 하는데 와세다 대학 가갖고는 와세다 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와세다 대학의 어떤 정치과 같은 데서 이제 요즘도 우리 대학에서 많이 모의국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조선의 왕이 일본에 아련하러 온다라는 설정을 해가지고 모의국회 같은 걸 하니까 일본 유학생들이 이 발끈한 거지. 야 우리가 그 당시는 아직 저기 식민지 시절이 아니거든. 그 정식으로 그렇죠. 1910년대니까. 근데 뭐 조선의 왕이 와갖고 여기 머리를 조아리고 아련을 해갖고 발끈해가지고 또 동맹휴학을 하고 이렇게 주도를 해갖고 제적을 당해요. 그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민족 의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조선에 이제 건너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사관에 이제 기반이 됐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광수, 홍명희와 같이 친분 관계를 쌓고 어울리고 그래서 동경 삼재에다 해서 조선의 3대 천재라는 얘기도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 호남의 삼현, 김은규, 김병지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민망하니까 넘어가시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글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신문화 운동, 계몽 운동을 하는데 이제 문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잡지도 창간하고 출판사도 만들고
정말 대단했던 나름 이제 거죠. 집안이 부유했으니까 그런 이제 바탕이 좀 뒷받침이 됐었죠. 그래도 그 사실 20살도 되기 전에 네. 10대 때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건 정말 천재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김희동 1919년 3.1운동 준비할 때 독립선언서를 누가 쓸 거냐.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글재주가 있는 명망가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남선이 최고다. 해갖고 최남선한테 부탁을 맡기는 거죠. 네. 그래서 김희동립 선언서 초안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뭐냐면은 독립선언서를 본인이 작성해 놓고 거기에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서명 안 해요. 본인이 작성해 놓고 본인이 서명을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그냥 학자로서 그냥 조용히 그 뒷받침하겠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용운 선생이었을 거야. 그 양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야, 기초한 사람이 거기에 서명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최남선 쓴다고 했는데 본인이 서명 안 한다니까 빼고 내가 다시 쓸게라고 했는데 이미 초안이 나왔어. 이미 나와버렸어. 그런데 그거를 또 다시 쓸 수는 없으니까 좋아 그럼 이걸로 가는데 그 뒤에 김희동립 선언서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쭉 나올 겁니다. 나오면 뒤에 공약 3장이 있어요. 그 공약 3장을 이제 협의해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토대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계속 이 최남선 선생은 이광수하고는 이제 컨셉이 다른 게 뭐냐면은 핵심적으로 다른 게 이광수는 정말 천재적 글쓰기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편집국장까지 하면서 언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작품도 많이 쓰고 하는 이제 문필가로서 명성을 날렸다. 대중적 글쓰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는 학자풍이었어. 학자풍. 물론 나중에 언론 활동도 해요.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분은 이제 대중적 글쓰기보다는 학자풍이어가지고 주로 이제 민족사관에 입각한 여러 가지 논문 형식의 글들. 그러니까 정말 학술적인 연구 발표문들을 많이 발표하죠. 역사 관련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네네네. 수십 편에 달하는 뭐 그런. 수십 편까지라기보다는 이제 좀 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신문에 연재가 됐었나요? 네, 신문에도 연재도 신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지식인들이 내지는 지식인들이 자기의 의견과 생각과 사상을 발표할 수 있는 토대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잡지하고 하나는 이제 신문, 인쇄 매체들이었죠. 주로 그 당시에 이제 미디어 발달 단계가 그 단계였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출판사를 운영을 하는 거 잡지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초기에는 계몽운동을 주체적으로 해나갔던 거죠. 신문화운동을. 그러니까 그 계몽운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 종합잡지라고 하는 소년도 만들었다가 이게 또 일제가 이제 좀 이제 한반도를 장악을 하면서 폐간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922년에는 또 동명사라는 또 출판사를 또 만들어요. 동명사. 그래서 주간지 동명을 또 만들고 뭐 이런 이제 문필 문필 활동뿐만 아니라 이 출판사를 그다음 잡지사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이제 학들을 보내면서 이제 이분이 민족사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아까 말했던 논문들 핵심적인 논문들을 좀 주로 이제 고대사 관련됐던 것이죠. 고대사라기보다는 이제 민족주의 사관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의 뿌리가 뭔가 조선 문화의 뿌리가 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단군론 같은 경우 단군론 같은 경우는 1926년도에 동아일보에다가 이제 1926년 3월 3일부터 77회에 걸쳐서 쭉 게재를 합니다. 77회에 걸쳐서. 그래서 한반도의 이 문화의 뿌리 단군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런 민족주의 사관을 이제 제시하고 여기에 연결시켜 갖고 이제 불합문화론이라고 해갖고 불합문화론 이제 유명한 지금도 불합문화론 책이 있어요. 최남선의 불합문화론 책이 이제 현대판 버전으로 나와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이제 얘기할 때 아마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불안불안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 문화가 형성이 됐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만큼 위대하다. 이런 이제 민족주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거를 우리 이 자긍심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논문들을 계속 발표를 학술적인 글쓰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그 역사학자로서의 활동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활동, 이제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최남선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출판사를 만들고 잡지도 만들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언론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대일보라는 것을 시대일보라는 신문을 1923년도에 직접 만들어요. 창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쭉 보면은 일단 우리 최남 선생이 김일독립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나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단 감옥에 가요. 잡혀가지. 야, 그 김일독립 선언 전국적으로 이런 3.1운동에 또 도화선을 제공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가만둘 수 없지. 그래갖고 잡아가죠. 잡아가서 이제 감옥소 생활을 좀 합니다. 2년 8개월 동안 해요. 2년 8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그 석방이 되면서 1900 가석방이 되는데 이제 형기를 다 안 채고 조금 남았는데 좀 이제 2년 8개월 살았으니까 나가라 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뭔가 이제 조금 일본의 회유 정책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좀 회유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회유됐다기보다는 나와서의 활동부터가 이제 그러니까 회유로 보는. 이게 혹시 이제 회유하는 그 과정에서 가석방도 시켜주고. 아니 그건 아주 그런 사실적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와서 이제 뭐냐면 1922년도에 그러니까 1919년도에 감옥에 갔다가 나오잖아. 2년 8개월에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1922년도에 동명사라는 잡지사를 만들고 주간지 동명을 발행을 하는데 이 동명사라는 주간지를 발행을 할 때 1922년도니까 언제냐면은 일제가 뭡니까 그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식으로 정책을 바꾸던 시기잖아요. 정책을 바꾸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1920년도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조선의 3대 민간지를 문화정책 차원에서 허용해주던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1920년대 최남선이 동명사라는 잡지사를 만들었을 때 이제 뭐냐면 이제 나중에 밝혀진 이제 어떤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자료냐? 이 자료를 보면은 여기 있다. 제 등실 문서라고 조선 총독과 조선은행 총재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조선 총독 사이토와 그 다음에 조선은행 총재 아베 미치히에하고 서로 서신을 교환한 게 있어요. 그 서신을 교환한 게 나중에 이제 이제 발굴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일제 한국 침략 정책사라는 한길사에서 나온 책에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조선 총독과 조선 그 사이 그동안 이제 이제 한국의 그 회유 정책에 문화 정책을 쓸 때 그때 이제 어떤 정책을 썼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책이군요. 그래서 명망 있는 조선의 지식인을 포섭을 해가지고 회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말을 좀 듣게끔 만들면서도 뭐 조선 문화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민족 개량주의 정책, 회유 정책.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일제가 계속 억누르기만 할 수 없어서 그러다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의 어떤 문화 사업이라든가 뭐 지식 이런 것들 좀 인정을 해주는 가운데 우리 편으로 만들자. 조선 민족들의 이제 반감을 크게 안 불러일으키면서도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적으로 회유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되겠죠. 거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지만은 조선 총독하고 조선은행 총재의 사이 편지를 보면은 총독부가 조선은행 총재한테 제안을 해요. 최남선이 동명이라는 잡지사를 만든다는데 너네들이 자금 좀 지원해줘라. 자금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최남선의 출판사를 통해서 최남선 출판사를 운영하나? 그럼 최남선이 일단 조선에서 3대 천재로 인정받는 명망가고 지식인이고 존경받는 학자니까. 학자잖아. 그 저 잡지사를 만든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면은 일본 내지 자기네들 내지라고 불렀지 그 당시에 내지. 일본 내지의 어떤 출판물들 자신들이 이제 뭐 좀 우리보다 그 당시에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출판물들을 이 조선어로 번역해 갖고 거기서 이제 조선에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조선 사상계가 좀 악화되는 것,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막 이게 악화되는, 악화되는 것을 그러니까 반일 감정에 대한 반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누그러뜨리고 누그러뜨리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동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잡지를 만들다 보면 누군가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선의 또 명망가 지식인들이 글을 쓸 거 아니야. 같이 또 다 이광순이 모아서. 그 당시에 진학문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광수나 진학문들이 그들의 생계비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거다. 큰 틀에 명망 있는 지식인 포섭 정책에 이제 총독부가 근데 쓴 거지. 조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실제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3대 천재라 그러고 이런 그 많은 학자들 명망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조선 인민들한테 유명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다 잘 유명했죠. 잘 알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디 저 산골에 있는 장삼 이사, 촌부까지는 뭐 잘 알지는 몰랐겠지만은 그래도 당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그 신문이나 잡지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글들이 나가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각 어떻게 지역마다 일반 오피니언 민족들한테 리더가 있잖아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성이라든가 대도시 중심으로 또 신문 발행되고 하면은 그 당시에 나름 또 지식인들은 신문 같은 거 신문물이잖아요. 너무 꼬박꼬박 읽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또 야 이런 천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달이 실제로 되겠죠. 이제 사람들한테도 많이 유명했죠. 알려졌던 알려졌던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책 속에서 그래서 이제 동명이란 잡지가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독부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는.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독부 해유 포섭 정책에 이 최남선이 한 발 이제 같이 다가서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서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때부터 최남선이 변절의 시작이다. 그렇죠. 엄밀히 보면 사실 그런 돈을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이미 그러다가 이제 1922년에 동명사했다가 이제 1924년도에 시대일보를 또 만들어요. 최남선이. 근데 이제 이 시대일보가 뭐냐면은 그 전에 1920년도부터 일본 일제가 문화정책하면서 조선인의 3대 민간지를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다음에 시사신문이라는 게 3대 민간지로 창간이 됐다겠는데 이 시사신문의 사장이었던 민원식이 워낙 친일파니까 우리 독립운동가 누군가 가서 암살을 해버렸잖아요. 대표적 친일파니까. 그래서 그 사장이 암살되니까 시사신문이 자동 폐간이 됐었죠. 그러니까 판권이 하나 살아있는 거야. 3대 민간지 정책인데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를 더 이제 허용해 줄 여유가 있었던 거지, 총독부는. 그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줄까 했더니 또 최남선이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동명과 같은 맥락이죠. 동명과 같은 맥락이야. 동명이란 잡지를 총독부가 보이지 않게끔 후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시대일보도 최남선한테 이제 발행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일보를 그 친일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친일 활동의 시작은 조금 있다가 조선 편수에 최남선이 조선 편수회라는 데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친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에 회유됐다라는 정도, 포섭됐다. 근데 나름대로 최남선도 전략이 이때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뭐라고 이제 규정하기가 좀 그렇죠. 애매한 그러니까 최남선도 나름 전략이 있었겠지. 어차피 유추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조선의 3대 민간지도 만들고 또 출판 활동을 해서 우리의 또 뭐 친문화 운동도 해야 된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서로 이용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친일을 하는 시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일제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근데 이제 이 시대일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조선 총독부가 지원 뭐 이렇게 명망가 최남선이라는 명망가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포섭 정책 차원에서 발행권도 주고 지원하는 척하다가 실제로는 지원 안 해요. 아, 그래요? 처음에 지원하는 것좀 하다가 실제 운영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일분답네. 그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 지원을 안 하니까 경영난이 어려워. 시대일보를 막상 발행을 시작했는데 최남선이 경영난이 어려우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만두려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보천교라고 종교가 있었어요. 보천교. 그건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시대일보를 보천교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조금 이상한 종교 집단한테 신문을 맡겨도 되겠냐라고 자기 내부에서 막 서로 논쟁하던 이제 내용도 있는 거 보니까 보천교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뭐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었는데 그리 일단 넘어갔다가 보천교에서도 경제적 운영에 좀 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홍명희 선생이 1925년부터 이 시대일보 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일보가 당시 1920년대가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언론사 시대적 배경 얘기할 때 1920년대 중반에 갖고 이제 사회주의 민족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이런 계열들이 막 이제 언론계로 침투한다 그랬죠. 그래서 홍명희 선생이 동아일보에서 언론개혁을 한번 개혁을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나갔다가 시대일보 사장을 맡으면서 이때 또 홍명희 선생이 이제 시대일보를 또 사회주의 계열들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시대일보가 당시에 나름도 센 논조로 갔던 그런 이제 어떤 경력들이 있는 거죠.